네. 자, 이번 시간은 제 19강 54회 기출문제.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이론 문제. 자, 요거부터 할게요. 이 54회 시험이 15년간 이 한국 세무사회 이 전산회계 시험이 15년 정도 시행이 됐는데 15년 중에서 가장 많은 오류가 생겼던 회입니다. 이론 문제에서 좀 A급 난이도가 제일 높은 거 두 문제가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정답으로 처리하도록 해서 요때 54회 시험 본 사람들 아주 땡 잡은 거죠. 일단 이론 시험에서 기본적으로 한 4점을 먹고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합격률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틀린 거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두 문제 빼고 나머지 13문제 자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경우는 15년 만에 처음이니까 어쩌다 하나 틀린 경우는 1년에 뭐 한 번 있을까 말까인데 이런 유행은 바라지 마시고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무형자산과 관련한 다음이 설명 중 적절치 않은 것.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식별 가능해야 한다. 자, 유형자산은 형체가 있어야 한다. 무형자산은 형체가 없지만 대신에 식별 가능.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형자산은 그 기업이 그 무형자산에 대한 미래 경제적 효익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돈으로 환산 가능하고 그게 계산이 회계 처리가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경제적 효익이 없다. 그건 무형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 가능한 자원도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영업권은요, 돈 주고 매입했을 때만입니다. 구매 또는 매입했을 때만. 이른바 사회에서 쓰는 용어가 권리금입니다.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은 당연히 권리금을 요구하겠죠. 물론 요즘 사회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오늘도 인터넷 보니까 어느 홍대에 10년 이상 초창기 때 홍대에 알려지지 않았을 때 인테리어까지 하고 굉장히 단골 손님 많이 끌었는데 가게가 임대도 안 됐던 가게래요. 근데 어느 날 들어와서 집주인이 5년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나가. 그리고 나가기 전에 이걸 권리금 붙여서 다른 사람한테 팔려고 그랬는데 주인은 자기가 얻기 위해서 그냥 나가라. 다른 사람한테 인정 못한다. 양도해 주는 거. 그래서 권리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거나 자체적으로 산정한 그 영업권 일종의 권리금은 그 계산 방식이 사실 회계 기준에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 영업권 장사 이 정도 잘 되니까 우리는 이 정도 권리금 받아야 되겠다 인정이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의 그 영업권 그거를 샀을 때만 그 권리금을 인정한다라는 거 회계 처리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적절치 요거는 맞는 거죠. 그래서 인식하지 못한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4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모든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자, 요 4번 같은 경우 요게 일단 적절치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영업권은 내부적으로 창출할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 창출하는 무형자산 중에 가장 많은 게 산업재산권입니다. 산업재산권에서 특허를 받는다. 그 내부적으로 창출하는 무형자산이기도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업재산권 특허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험 연구 단계가 있고요. 연구에서 성공하면 그 다음에 개발 단계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단계에서 특허를 낼 수 있는 거죠. 물론 연구하다가 성공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죠. 그래서 웬만하면 시험 연구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연구 단계는 이건 하나의 시험 연구비라는 그런 비용으로 일단 보고요. 개발 단계는 이미 시험 연구에서 성공해서 특허도 내고 시제품 만들고 이런 단계. 여기서는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특허권, 산업재산권으로 해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 금액을 자산으로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요. 그래서
4번인 경우에 내부적으로 창출한 모든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하면 요 연구, 시험 연구비는 맞아요. 이 말이. 근데 개발, 특허 받은 거 요거는 인식할 수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조금 난해한 문제고 함정을 좀 판 어려운 문제긴 해요. 근데 이런 문제가 다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창출한다. 아, 특허 받는 거 산업재산권. 근데 시험 단계에서는 아니다. 성공했을 때는 산업재산권으로 인정받는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까요? 회계는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단식 회계, 복식 회계로 나눌 수 있다. 다음 중 복식 회계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 자, 단식 회계는 대표적인 게 가계부입니다. 복식 회계는 모든 기업, 그 다음에 영리 목적의 기업, 그러다가 요즘 비영리 공공기관도 전부 다 복식 부기를 쓰도록, 복식 회계 쓰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계부 같은 경우는 뜰려도 찾을 수가 없어요. 뜰렸다는 표시가 안 납니다. 다시 한번 계산기 다 눌러보기 전에는. 근데 복식부기는요, 뜰리면 시산표 차변 대비 합계액이 안 맞는다든가, 분개했는데 분개 차변 대비이 안 맞는다든가. 자, 자기 검증 기능이 복잡한 대신에 자기 검증 기능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복식 회계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 그랬으니까 1번이 일단 뜰렸고요. 재무 상태와 손익계산서 파악하기가 쉽다. 복식부기로 하면 자산, 부채, 자본 등 모든 변화를 기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원리, 거래의 판례에서 결합관계에 따라서 정배 다 기록을 하죠. 그래서 2, 3, 4번은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3번 문제. 거래처로부터 받은 원재료 매입과 관련한 계약금을 매출액으로 잘못 처리하였다. 그러니까 이거 계약금을 받았을 때 원재료 매입하면 이거 차변의 분계가 어떻게 됐겠어요? 원재료. 자, 계약금을 받았다. 아니죠. 내가 지금 뭔 설명을. 계약금을, 거래처로부터 받은 계약금이니까 뭐 현금 받았다. 차변에 현금. 이렇게 했겠죠. 대변에 계약금 받은 건 뭐라 그래요? 선수금이라 그랬죠. 자, 요거는 자산이 증가고 요거는 뭐예요? 선수금, 계약금 먼저 받은 거. 물건 줘야 될 의무가 있죠. 안 주면 사기죄에 해당이 됩니다. 부채 증가입니다, 이거. 자, 요렇게 적어야 될 거를 뭘로 적었다 그랬어요? 매출액으로 잘못 처리하였다. 매출액은 수익이 발생이잖아요. 수익 발생. 그러면 잘못 처리했다. 이 회계 처리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자, 뭐 딱 나오죠. 수익을 적지 말아야 될 걸 적었으니까 수익은 과대가 됐고요. 부채 증가 적어야 될 건데 안 적었으니까 부채는 과소 적은 겁니다. 부채는 과소, 수익은 과대. 부채가 과소, 수익이 과대. 3번 답이 딱 나오는 거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이거 딱 보면 선생님도 헷갈려요. 분개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렸다. 이렇게 한 거는 수익이 과대고 이렇게 한 거는 적어야 되는데 안 적었으니까 부채가 과소. 이렇게 판단하고 답 찾으면 정확하고 빠릅니다. 자,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 4번. 자,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단기 투자자산. 기말 현재 단기 매매 증권이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기 매매 증권 보유를 함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영업의 손익이 금액은 얼마인가? 자, 우선 A사 주식이 취득원가는 20만 원이고 기말 공정가액은 30만 원이다. 중간에 기중에 샀어요. 그리고 12월 31일 날 공정 시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금액 올랐죠? 10만 원 올랐어요. A사 주주총회를 통해 현금 배당금 6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단기 매매 증권으로 해서 생긴 수익. 단기 매매 증권은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여유자금을 시세 차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영업의 수익 또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어쨌거나 이것도 단기 매매 증권을 보유함으로써 얻은 배당금이니까 6만 원까지 더합니다. 자, 이러면 좋죠. 근데 이 회사가 주식을 다른 거를 또 하나 갖고 있어요. 15만 원 주고 샀는데 이거는 주식이 만약 오른다 그러면 다 사겠죠. 요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주식 무슨 강아지 훈련하는 것 같아요. 2,000포인트까지 쫙 올라가면 쫙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개미 투자자들은 계속 달라붙는데 기관 투자가하고 외국 투자자들은 팔고 튀어버리죠. 떨어지면 또 개미 투자자들이 안 달라붙으면 또 서서히 올려놓고 그래서 작년 2014년도 보니까 평가가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 이익 본 거는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이익을 받고 1년치 통계를 내보니까 개미 투자자들은 혹상 망했고 자,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이런 경우는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3만 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6만 원 이익 받고 3만 원 손해 받고 그럼 얼마예요? 정답은 13만 원. 그래서 4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요. 5번 문제입니다. 제가 요거 참고 자료 화면 캡처를 받아왔는데 지난 시간에도 55에서 제가 요령을 가르쳐 드렸죠. 확실히 암기해 있으면 좋은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죠. 암기할 건 최소화해라. 해서 자, 재무상태표상 계정이 불과 옳지 않은 것. 딱 눈에 답이 보이면 그걸로 그냥 가고요. 애매하다 싶으면 빨리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서 거기 보면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랑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거의 90% 걸려들어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본 쪽에 관련된 거다 싶어서 뒤져보면 자본 조정 안에 쭉 있는데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어요. 이거 자본 조정이죠. 영업의 비용이 아니고. 자본 조정. 배당건설이자 여기 있죠. 이것도 자본 조정 항목이에요. 이거. 저번 맞아요. 자기 주식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여기는 없는데 영업의 비용 가서 찾아보니까 여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어요. 971번. 영업의 비용이 맞습니다. 이거 답이 딱딱 떨어지잖아요. 자, 정답은 그래서 1번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이라는 거. 자, 요거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앞에 요게 왜 자본 조정인지는 앞쪽에서 쭉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고 이건 시험 보는 요령으로서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린 겁니다. 시간 얼마 안 걸리죠, 이거. 금방 찾아서 보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다운받은 거 제가 교재에도 그렇게 돼 있어서 수정할 건데 정답이 1과 2로 돼 있어요. 요거 2는 이거 옳은 겁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그거 하나 오타 수정해 주세요. 자, 됐고요. 6번 문제. 다음 중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자, 그래프로 가면 가격, 그래프만 그리면 여러분들은 머리 아파하죠. 요거 일자, 날짜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가격은 점점 올라간다. 이걸 말하는 거죠. 다음 중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을 가장 최근이 원가, 즉 시가나 공정가치로 표현할 수 있는 재고자산 원가 결정 방법은 무엇인가? 가장 최근의 거, 그러면 가장 비싼 거. 그 전에 산 건 여기. 자, 해서 맨 마지막에 산 요거를 공정가치로 표현할 수 있는 재고자산 원가 결정 방법. 그럼 요건 팔지 말아야죠. 먼저 들어온 거를 먼저 팔고 나중에 들어온 건 놔두고. 어느 거예요? 그러면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아라. 선입선출법.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6번에 2번 정답 되고요. 자, 7번 문제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자본 총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본 공식 어떻게 돼요? 자산 마이너스 부채죠. 자본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자산, 부채 찾으면 돼요. 그러면 전산회계 2급처럼 너무 문제가 쉬운 거 아니야? 약간의 함정을 파놨습니다. 자, 우선 자산 찾아보겠습니다. 현금, 단기대여금도 자산이죠. 이익준비금은 이익여금 항목이니까 아니고요. 선수금은 이건 부채입니다. 감가상각누계액은 평가계정, 부채의 성격을 띠고 있죠. 기계장치, 자산이죠. 유형자산.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연관 지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빼면 25만 원 마이너스 5만 원 하면 요거는 자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25만 원에서 5만 원 빼면 20만 원. 자, 그다음 미지급금 부채, 퇴직급의 충당 부채도 비유동 부채죠. 임대보증금. 우리가 임대해주다. 건물을 빌려주면서 전세금을 받아놨어요. 보증금. 이건 돌려줘야 될 빚이죠. 이거는. 우리 돈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건 부채고. 그럼 자산은 3개 더하면 50, 25, 75, 20 더하면 95만 원이네요. 95만 원. 마이너스 부채. 요거는 함정입니다. 요건 손대면 안 돼요. 선수금 20만 원, 26만 원. 그러면 얼마예요? 35만 원. 요거 10만 원. 45만 원. 45만 원. 빼면 얼마죠? 50만 원. 정답은 4번. 자, 5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쉬워 보인 듯 하는데 함정이 2개 있어요. 요거 감가상각 누계 기계장치에서 요 5만 원 빼야 되는 거 하고 이익준비금은 요거는 자본 항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요거에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 8번 문제입니다. 자, 회계 원칙에 대한 문제인데 그래도 요거는 조금 쉽게 냈어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두 회사 중 한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 두 회사의 회계 정보를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 회계 정보가 갖춰야 할 속성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건 보이죠? 두 회사하고 비교해서 여기 투자할까 저기 할까 비교 가능성이 정답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비교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또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기업 회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거에 맞춰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든 기업회계 기준이든 요거에 맞춰서 장부가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재무제표 A 회사 거, B 회사 거 뜩 갖다 놓고 비교하는 거죠. 어디 거 살까? LG 거 살까? 삼성 거 살까? 2개 재무상태표 딱 봐서 당기순이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익률 같은 거 다 따져가지고 야 어디 거 사자.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맞춰서 다 통일되어 있고 이걸 엉터리로 작성하면 분식 회계가 되는 겁니다. 사기치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우그룹 같은 게 홀라당 워낙 부채가 많은데 분식 규모가 몇십 조였더라고. 여기 투자한 사람들 한강 다리에서 줄 서서 자살했잖아요. 자,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어쨌거나 자, 이런 거는 비교 가능성이 해당이 되는 거고 신뢰성 같은 경우는 신뢰를 줘야 된다 하는 말인데 주로 이거는 현금주의 같은 거 많이 써요. 원칙론적인 부분. 근데 목적적 합성 같은 경우는 이게 발생주의 원칙. 좀 뭐 하면 약간 미국식. 정확하게 이론 중심보다는 현실적인 그런 걸 따지는 거고 신뢰성은 신뢰를 주되 신뢰를 갖려다 보니까 원칙론적인 부분이 가장 많고 비교 가능성은 두 회사가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중립성 어느 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그 한쪽에 치우치거나 그러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것들입니다. 자,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 앞에 교재에 보면 이런 강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 가서 다시 한번 이해가 안 되면 봐주시고요. 9번은 출제 오류가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준변동 원가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거는 아예 빼버렸습니다. 오히려 설명은 더 헷갈릴 것 같아서. 자, 10번 문제. 자, 이제 원가 회계로 넘어갑니다. 아까 9번부터 8번까지는 재무회계고 9번부터 원가 회계인데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보조 부문 원가를 보조 부문이 배부 순서를 정하여 한 번, 포인트는 이겁니다. 한 번만 다른 보조 부문과 제조 부문에 배부한다. 개별 배분법 직접 단계 상호. 자, 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런 개별 배분법은 없고 요 세 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건데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보조 부문, 제조 부문. 보조 부문은 제품 직접적으로 만드는 부분이 아니고 제조 부문을 보조해 주는 부분입니다. 여기 조립과 절단에서 제품이 나와요. 근데 이 보조 부문도
비용이 들어가죠. 수선하려면. 그래서 요것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단계배우법이냐 상호배우법이냐 있는데 요거를 그냥 다이렉트로 조립과 절단에만 보내고 요것도 이쪽과 이쪽 보내서 보조부문끼리는 서로가 일체 배부를 안 한다. 직접배우법. 단계배우법은요. 계단식으로 가는 겁니다. 야, 둘 중에 어느 게 비중이 커? 얘가 비중이 작으면 야, 얘를 요쪽도 보내고 여기 세 군데 다 보내는 방식. 요거를. 그 다음에 수선 부문은 얘한테는 안 줘요.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로 보내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쭉 가는 방법. 그래서 단계배부법, 계제식 배부법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상호배부법은 얘 세 군데 줘요. 그 다음 얘는 또 여기도 줘요. 서로가 보조부문 상호끼리도 배분한다. 이게 상호배부법입니다. 그래서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요거. 대신에 정확해요. 그 다음에 이건 중간 정도. 직접 배우면 시간은 제일 적게 들고 제일 간단해. 오류는 제일 많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확도로 따진다면 요게 이렇게 되고 신속성으로 따진다면 요렇게. 그래서 작은 영세업체는 요 방법, 중견기업, 대기업은 요거를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한 번만 줬으니까 단계배우법이 정답이 됩니다. 자, 10번에 3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 11번 문제. 다음 중 제공품 계정이 대변에 기입되는 사항은 자, 제공품 계정 대변. 그러면 제공품 계정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냥 뚝 보면 멍 때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공품 계정 제가 하나 캡처 받았습니다. 제품물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를 구하는 데입니다. 완성품 또는 제품 또는 완성품 제조 원가를 구하는 장부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난달에 만들다가 미완성된 거 이번 달 넘어오면 월초 제공품, 다른 말로. 그럼 이번 달에 미완성된 건 월말 제공품. 자, 이번 달에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직접 재료비 들어갔고, 직접 농업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경비 들어가고, 제조간접비, 간접재료비, 간접농업비, 간접경비 들어가고, 그래서 지난달에 미완성된 거에 이번 달에 총 투입된 원가입니다. 그래서 다 완성이 되지 않죠. 만들다 보면. 그래서 완성된 거는 당월 제품 제조 원가에서 제품 계정으로 넘어가고요. 미완성된 거는 차월 2월액 해서 월말 제공품 제고액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대변에 기입될 수 있는 건 요거 두 개죠. 제조간접비 배부액은 여기고요. 직접 재료비 여기, 제공품 전기월액 요거, 단기 제품 제조 원가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거는 뭐 반 암기는 해야 돼요. 제공품 계정이 특히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자, 11번에 3번이 정답이고요. 자, 12번 원가액의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제조간접비 배부에 대한 겁니다. 배부인데 주식회사 세모는 직접 원가, 배부 기준은 직접 원가.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직접 원가는 재료비, 농업비, 기계시간, 제조간접비인데 직접 원가가 없어요. 직접 원가는 직접이니까 직접. 원가 개념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두 개를 더한 거를 직접 원가라 그럽니다. 요거를 가장 기본 원가니까. 장사하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재료하고 그다음에 인건비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를 기본 원가, 직접 원가. 자, 이렇게 하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제조간접비를 배부한다. 제조간접비 공장 전체 제조간접비는 요거예요. 그러면 공장 안에서도 1번 제품, 2번, 3번, 4번, 5번 쭉 있어요. 그중에서 1번 거에 배부해야 될 금액을 찾아라. 얼마냐. 작업지시서 넘버 1이 제조간접비 배부액 요거. 근데 기준은 요게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준다 했는데 자, 전체 공장 발생한 직접 원가는 공장 전체 원가는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 그 중에 작업 지시서 넘버 1의 직접 원가는 두 개 더하면 70만 원이에요.
우리 집안에서도 보면 제일 치사한 게 성적 가지고 용돈 나눠준 치사한 경우가 있죠. 자, 지금 공장에서는 원가 배분은 치사한 게 아닙니다.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을 70만 원 나누기 250만 원 하면 여러분 계산기 눌러보세요. 28% 나옵니다. 0.28. 그러면 전체 제조간접비 75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0.28. 28%를 A에 줘라. 너 성적이 이 정도니까 28% 내에 들었으니까 야 용돈도 28% 가져가.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하면 210만 원.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학생 뭐 한 4학년, 5학년 수준의 수학 문제인데 직접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직접 원가가 재료비하고 농업비 합친 금액이라는 거. 요것만 여러분들 핵심을 잡으면 전체 제조 간접비 중에서 작업지에서 넘버 원에 배부할 금액은 요 비율에 따라서 28%. 요걸 그대로 적용하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자, 됐고요. 13번 문제. 왜 안 넘어가요? 자, 요거 종종 나오는 문제입니다. 종합원가 계산하고 개별 원가 계산을 구분할 수 있나 없나 따지는 이해력을 따지는 문제인데 종합원가 계산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량 생산, 한두 종류, 과자 공장, 정유 공장, 뭐 식료품, 공산품 같은 것들이 뭐 껌 같은 거 대량 생산하죠. 그런 거. 그 다음에 개별 원가 계산은 뭐 아파트, 건설, 선박, 항공기 주문 생산 방식에 의해서 하는 그런 제품 하나의 원가 계산표를 따로따로 하나씩 만드는 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재료비와 가공비 구분이 중요한 것은 종합 원가 계산이다. 이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월말 제공품 재료비, 월말 제공 가공비 해가지고 막 구했죠.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은 대량으로 생산한 거기 때문에 거의 사탕 하나당 분필 같은 거 이렇고 하나당 원가를 따지려면 재료비하고 가공비를 딱 구분 지어가지고요. 월말 제공품 재료비, 월말 제공품 가공비 이것만 계산하면 투입된 거 비교해서 공식에 의해서 한 방에 계산합니다. 그래서 요거 틀린 거 찾으라 그랬는데 요건 맞는 겁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은 종합원가 계산이 적합하다. 종합원가 계산은 다품종이 아니죠. 소품종 몇 가지를 어떻게 대량 생산. 요 다품종 소량 생산은 요 개별 원가 계산입니다. 요게 틀렸죠. 동질의 제품을 단일 생산 공정을 통해 대량으로 생산하는 경우는 종합원가 계산이 적절하다. 이거 맞는 말이죠. 고객이 주문한 특정 제품의 제조를 제조부서에 지시하는 제조 지시는 개별 원가 계산에 적합하다. 맞죠, 이거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14번 문제는 출제 오류입니다. 요거 전자세금 계산서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는데 요건 출제 오류고요. 자, 15번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이 공급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 지금 틀린 거 정답 오류 2개 빼고 나와서 나머지 13문제 중에서는 요게 제일 아마 난이도가 있다고 보는데 부가가치세법상 서비스 용역이 공급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제품 매출이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매출세. 근데 요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있죠. 그런 경우는 용역의 제공으로 보는 겁니다. 뭐 심부름 센터도 있지만 여러 가지 뭐 여행 가이드, 그 상품 파는 게 아니잖아요. 용역 서비스 제공해주고 그런 경우, 뭐 임대업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인데 자 밑에서부터 볼게요. 건설업자가 건설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 건설업자가 자기가 지어주는 것만 하는데 자기 건설 자재 전부 또는 일부만 이게 하청 맡겼을 때 이러죠. 그래서 일부분만 부담하고 사람 인력 동원을 해서 하는 경우에 이 용역은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 맞고요. 3번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의 주요 자재를 전혀 이거는 일부분 부담하고 이건 전혀 부담하지 않고 이게 대표적인 게 제가 책을 만드는 데 가보면 이 교재를 종이 넣어줘요. 다 넣어줘요, 다. 그런 경우에 지네가
자, 여기는 잉크는 자기가 그 인쇄사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재본소 같은 데 가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인쇄소에서 만든 인쇄 그거에다가 그 다음에 자기네가 막 접을 때 접고 그 다음에 표지 딱 붙이고 잘라내고 전혀 부담하지 않고 근데 제가 뭐를 주냐면 생매선서 주세요 해서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재본비. 이런 경우에도 그쪽에 재본소에는 부가세 매출세액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이것도 과세 대상이 맞아요. 이것도.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 특수관계 있는 자가 아니고 사업용 부동산이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불쌍하다고 그냥 딱 해주면 일종의 기부행위에 해당되죠. 그럼 이런 경우는 과세 대상은 아닌데 알고 봤더니 이게 보니까 아들놈이거나 사촌지간이거나 마누라예요. 이거는 뭐예요? 야, 너는 세금 내지 마. 탈세하기 위해서 야 무상으로 그냥 공급해 주는 것처럼 이거는 용납을 안 한다는 거죠. 이건 과세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이런 경우는 과세 대상이라는 거. 과세 빼주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용역이 공급으로 과세합니다. 이거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그 다음에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정하는 경우. 직원들 고용관계면 근로계약서 썼다는 말이잖아요. 직원 채용해가지고 월급 줬어요. 이거 부가세 과세 대상? 아닙니다. 이건. 이 세 가지는 일종의 매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매출에 해당이 되는 거. 요거는 그 회사 보니까 직원들한테 월급 줬어. 계약 근로계약서 써가지고. 야 이거 매출 아니야. 돈 줬으니까 돈 나갔으니까. 이건 매출로 볼 수 없는 거죠. 그 돈 받은 직원은 오히려 자기 소득세만 내고 회사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용역이 공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좀 길게 해석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요 이론 가볍게 일단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설치해서 실무 문제 1번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